안녕하십니까, 마칼럼니스트 박상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우리의 쌀 소비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소비량이 줄어든다고 해서 쌀을 재배하는 면적 자체를 무작정 줄일 수 없다. 그것은 쌀이 국가 전략 작물이기도 하거니와 논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그 효과들, 이런 것들 때문에 노는 일정 정도 규모를 우리가 이제 유지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그러면 어떤 패러다임을 좀 바꿔보자. 그 패러다임을 바꾸는 데 있어가지고 우선은 우리가 먹는 쌀의 이제 그 어떤 정체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알고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어가지고, 자, 그림에 보시면요, 두 가지 종류의 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약간 길이가 짧고 통통하게 생긴 거, 이게 바로 우리가 먹는 쌀입니다. 이것을 학명으로는 자포니카라고 합니다. 이게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이 자포니카라는 말 자체가 자포는 불어로, 프랑스어로 일본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포니카라는 것은 일본 쌀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인디카, 좀 홀쭉하고 길이가 길게 보이는 요 쌀은 인디카라고 부르는 쌀인데요, 이건 인도 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포니카의 대표는 일본이고 인디카의 대표는 인도죠. 이건 좀 우리가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지만 어차피 이건 사실은 우리가 국제적인 위상이 조금 낮을 때 이미 정해진 거기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요. 자, 우리가 먹는 쌀은 좀 찰기가 있고 동글동글하죠. 동글동글하게 생겼는데, 인디카는 우리가 흔히 뭐 안남미라고도 하고 월남쌀이라고도 하고 푸석푸석하죠. 요즘은 이제 그 동남아 쪽이나 이런 쪽 해외여행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인디카 품종도 경험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이렇게 풀풀 날리기도 하고 찰기가 전혀 없고 이런 쌀인데,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이 쌀이 자포니카이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이 자포니카를 먹는 인구가 훨씬 많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지만, 사실은 쌀을 소비하는 양으로 보면요, 인디카를 소비하는 양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자포니카를 먹는 나라는 정말 몇 나라 안 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그리고 일본, 그리고 대만, 그리고 중국도 중국 일부 지역은 자포니카를 먹고 일부 지역은 인디카를 먹습니다. 그 외에 동남아의 거의 대부분의 나라, 그리고 뭐 인구가 아주 많은 인도, 이런 나라들은 인디카 품종을 주식으로 먹습니다. 그리고 이 두 품종은 그 어떤 그 쌀이 가지고 있는 형태나 특징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밥을 짓는 방식, 그리고 이걸 곁들여 먹는 그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뒤에 부분에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 자, 요걸 제가 우선 자포니카와 인디카를 구분해 드리는 이유는 바로 자포니카를 먹는 우리나라, 일본, 대만이 똑같은 이 식문화를 가지고 있을 뿐더러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자, 보시면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한국, 일본, 대만, 이 세 나라의 쌀 소비량의 변화를 보실 수 있는데, 제가 앞 시간에 우리나라는 70년대에 소비량이 가장 많았다가 90년대와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급격하게 소비량이 줄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림에 보이시는 파란색 그래프가 바로 우리나라의 소비량인데, 80년에는 132kg 정도를 소비를 하다가 2000년대 들어오면 88kg 정도로 줄었다가 2016년에는 62kg 정도 먹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일본과 대만도 똑같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일본도 보면 80년대에는 한 78kg, 80kg 정도를 먹다가 지금 2016년대 일본 1인당 쌀 소비량은 54.4kg 정도밖에는 안 되죠. 그리고 대만 같은 경우에는 1980년대에는 한 100kg 정도 먹다가 지금은 2016년 기준으로 본다면 한 44kg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엄청나게 줄어들었죠. 우리가 지금 쌀 소비량이 줄어서 걱정인데, 사실은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도 마찬가지고 대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본과 대만을 가보시면요,
우리나라만 이 쌀 소비 촉진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일본도 그리고 대만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고, 이 사실 쌀 소비량이 줄어든다라는 것은 그만큼 농촌 고유의 문화가 사라진다거나 농촌 자체가 피폐해진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은 세 나라가 똑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데다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좀 아셨으면 좋은 게 뭐냐면, 같은 자포니카를 먹는 세 나라이기 때문에 밥을 먹는 형태가 너무너무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역으로 한국에서 어떤 외식 아이템이 한 가지 성공하면, 밥을 중심에 놓은 외식 아이템이 성공하면 이건 일본과 대만에서도 통할 수가 있습니다. 왜? 같은 밥을 먹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굉장히 하나의 중요한 단서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일본과 한국과 대만 이 세 나라의 어떤 그 밥을 먹는 습관, 그리고 쌀의 품질,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면요, 의외로 재밌는 사실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앞으로 그 일본, 대만 여행을 하시게 되면 그들의 어떤 밥의 품질, 혹은 이들은 밥을 무엇이랑 같이 먹는지, 이런 것들을 유심히 한번 관찰해 보시면 아주 흥미로운 지점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본과 대만과 우리나라가 같은 고민의 지점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사실은 우리나라의 고민이나 일본과 대만의 고민이 똑같은 고민들입니다. 소비량이 줄어든다? 그렇다고 생산량은 무작정 줄일 수는 없다. 그리고 더불어서 농민들의 삶, 그리고 농민들의 생존권, 혹은 농민들의 소득을 보장해줘야 되고, 소비자들에게는 더 좋은 쌀을 공급해줘야 된다. 이거 똑같은 문제의식과 문제 해결 방식을 세 나라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자,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이 쌀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는가.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바로 이 제 모든 강의의 사실은 출발점이고 주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이 한 톨의 쌀에다가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쌀은 우리 민족의 어떤 정체성이기도 하거니와, 이게 여기에는 우리 민족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고, 쌀과 관련해서 민속과 전통이 다, 그리고 FTA를 체결하거나 이럴 때는 또 다른 건 몰라도 쌀 농사만큼은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쌀과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다단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런 게 있죠.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이 있으셨을 텐데, 어렸을 때 어머님이 다른 건 다 남겨도 그렇게 뭐라 하지 않는데, 밥 남기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라 하셨어요. 항상, 그리고 또 밥을 남기지 말라고 하실 때 항상 따라오는 얘기가, 이 쌀 하나를 농사 짓기 위해서 농부가 얼마나 고생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그러면서 또 이런 말도 한 기억이 갑자기 나네요. 네가 남긴 쌀은 네가 죽어서 지옥에 가서 다 먹어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먹어야 된다고, 이런 얘기까지 제가 들었는데, 이처럼 마치 밥을 남기는 것은 굉장히 부정한 일이고 잘못된 일이고, 이런 식으로 우리는 교육을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디까지 확장됐냐면요, 밥맛을 가지고 투정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일이다라는 의식이 은연중에 우리 속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밥은 그냥 투정하지 말고 이걸 먹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된다라고만 우리는 배우고 살아왔죠. 그래서 밥맛을 가지고 따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경스러운 일인 것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좀 패러다임을 바꿔야 됩니다. 쌀과 관련된 이 모든 의미들을 이제 제외하고 단 한 가지 기준으로 쌀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어떤 기준? 맛이라는 한 가지 기준으로만 가지고 우리가 쌀을 한번 들여다보자는 겁니다. 왜? 우린 이제 그래도 되는 나라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매년 수십만 톤의 쌀이 남습니다. 그리고 이 쌀을 보관하기 위해서 1조 원에 가까운 국민의 세금을 쌀을 보관하는 데만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국에는
거대한 쌀 창고들에 쌀들이 가득가득 쟁여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쌀들은 이듬해 다시 소비되지 않습니다. 쌀은 계속 재고로만 쌓입니다. 왜? 아니 지금 햅쌀도 남아도는데 묵은 쌀을 굳이 먹을 이유가 없죠. 그리고 이건 좀 여담입니다만 이 묵은 쌀들을 그러면 좀 싸게 풀어가지고 술도 담고 그리고 뭐 가공식품을 만드는데 풀 수도 있는 문제 아니냐? 아닙니다, 여러분. 함부로 그럴 수 없는 게 재고 묵은 쌀을 싼 값에 섣불리 시장에 풀어내면요, 그러면 전체 쌀 가격이 위협을 받습니다. 그러면 쌀값 안정이라는 국가의 어떤 국정 목표가 흔들리게 되기 때문에 차라리 재고로 쌓아놓는 한이 있더라도 묵은 쌀들을 쉽사리 시장에 풀어내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쌀이 남는 이 상황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럴 수 있는 거죠. 예전에는 남기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이제는 아니 좀 남길 수도 있지. 그리고 맛이 없는 것은 덜 먹을 수도 있는 거고 좀 더 맛있는 것을 찾아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께 앞으로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이런 겁니다. 자, 맛있는 밥을 먹자.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쌀을 선택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쌀을 선택하는 기준을 내가 알 필요가 있다. 그건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드렸죠. 우리가 1년에 내가 쌀에 소비하는 돈은 15만 원이다. 그러면 거기서 한 5만 원만 더 쓰자. 1년에 20만 원만 쌀값으로 쓰면요,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맛있는 밥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